민주당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떤 정치적 지지력에 있어서 앞서가고 있다고 하면은 한석이라도 서로 이 힘을 합해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굳이 말을 한다고 하면은 동석 연대가 되겠죠. 한동훈, 이준석 연대, 동석 연대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속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낸 건 맞지만은 예.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뭐 노태우 전두환 사례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갈라놓고 나와 손을 잡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을 거고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이준석 연대 이게 필승 카드다. 우리 당에. 총선에. 예. 왜냐면 한동훈하고 이준석은 어떤 분은 대체제라고 보는 분들도 있던데 제가 볼 때 보완제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준석 대표는 2030 남성들한테 지지가 강하게 있고 한동훈은 남성보다는 2030 여성과 기존 전통적인 보수한테 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시너지만 잘 이룬다면 그래서 한동훈, 이준석, 한동훈 연대 이것만 되면은 총선에 제가 볼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제3자의 시각으로 보실 수 있는 성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께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한동훈, 이준석 연대 뭐 필승카드다, 시너지다 했는데 이 연대 이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봤는데요. 예. 근데 이준석 전 대표의 최근 발언,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쓴소리를 할 수 있다면 이런 전제 조건을 다는 거 보고 합쳐지겠고 조건부 연대. 예, 저는 합쳐질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조건이 달성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달성된 거 충분히 기획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다른 소리를 하는 한동훈 전 이거 충분히 기획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권력자가 2인자에게 바로 권력을 물려줬던 사례가 딱 한 번 있거든요. 이게 전두환 노태우 사례인데 저는 그때를 복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면 6.29 민주화 선언 때 우리가 드디어 박정철 열사의 희생, 이한열 열사의 희생, 모든 사람들이 희생으로 직선제 민주화를 이뤄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6월 29일 날 바로 나와서 얘기한 게 전두환 대통령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6월 29일 날 대담화를 했던 거는 노태우 최고위원이 갑자기 나와서 내가 이 민주화의 목소리를 전두환 대통령에게 얘기하겠다. 그런 다음에 바로 다음 날 회담한 이후에 7월 1일 날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최고위원의 의견을 받아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겠다. 이거 공을 가로챈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에 평생을 노력한 사람들의 공을 가로챈 건데 저는 그런 시나리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정치에 대비를 해서 비대위원장 이런 거 맡게 된다고 치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명분 쌓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대위원장 입장으로서 제안합니다. 이재명 대표 같이 만나십시오. 이런 걸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한동훈이 되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독단적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야당 대표들 만나는구나. 이런 이미지 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명분을 주면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생각보다 본인의 세 과시가 저는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본인의 4만 5천 오늘 몇만까지 올라가는지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그런 것들 전 개인 청년 정치인으로서 매우 높은 수치라고 생각하나 전 용산의 시각에서 볼 때는 별로 위협적인 수치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전당대회 때 천하람 후보가 받았던 6만 9,100표 지금 그것보다도 못하단 말이에요. 그때는 다 100% 당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실상 느슨한 신당을 하면 오세요. 신당을 하면 정보 공유하려고요. 이 정도만 했는데도 그때의 수치를 못 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위협적이지 않다. 이준석 전 대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합치면은 이준석 대표의 가치는 바로 하락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본인 입으로 양두구역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명분을 새로 얘기하지 않고 양두구역 시즌2를 찍는다면은 이준석 대표의 가치는 하락하겠지만 저는 국민의힘 전체의 가치는 왜냐면 이제 최고의 공격수 2명이 한동훈 전 장관과 이준석 전 대표가 같이 민주당을 공격하게 된다. 저는 그래서 이런 거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정치의 중심에 오면은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고함을 지르고 강하게 얘기했던 분들이 아닌 조곤조곤 한동훈 장관을 흥분시키고 비판을 잘했던 사람들 이탄희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성상 그런 분들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 그런 역할을 잘하는 분이 우리 당에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조승현 부위원장님 보니까 아까 얘기할 때 보니까 이런 조곤조곤 갑자기? 예, 갑자기 조곤조곤 조승현 이렇게 부위원장을? 조곤조곤 예. 공격하면 한동훈 장관 전 당황한다고 오.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의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면은 전 분명히 정치적 미천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관련된 민주당의 관점에서 봤는데 뭔가 가능성이 있지만 대비도 좀 해야 되는데 인물이 따로 이렇게 결론이 갑자기 조승현 위원장 결론이 가버렸어요 지금. 예. 오 아무튼 뭐 훈훈합니다 갑자기. 예. 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이슈의 중심에 서 있잖아요. 이걸 놓고 해석들을 합니다. 이 상황을 놓고 뭔가 연관을 지어서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세대 교체를 그동안 희망했던 국민들의 어떤 여망을 반영했던 측면이 있고 한동훈 장관에게는 명확한 논리, 아주 좋은 언변 그리고 아주 좋은 이미지죠. 그러나 한동훈 장관이 정치권에 입문함으로써 결국은 영향력이 확대되면 반사적으로 그동안 이준석 대표에게 주어졌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저는. 요새 신당이 불도 타오르고 막 대구 경북에서 심지어는 뭐 국민의힘보다 미세하게 조금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저는 그거 좀 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것도 나오다 보니까 아껴놨던 한동훈 장관 카드 사실은 조금 빨리 꺼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최인현 변호사. 그럼 두 분 말씀을 종합하면 한동훈 이슈가 이준석 이슈를 덮고 있다 이겁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체제적 효과가 한 70%, 대체제. 보완제적 효과가 한 30%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니 어떤 똑같은 물건 하나가 대체제 보완제가 다 됩니까? 왜냐하면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 대구 경북에 있어서 과연 이준석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느냐. 예. 그게 적지 않게 바람을 일으킨다 한다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이 뜸으로써 등장하면. 사실상 대구 경북은 한동훈 장관의 어떤 키워드로서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을 대체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건 그런 영향이 대체제가 있는 것이죠.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역적으로는 충분히 대체제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보완제적 측면에 있어서는 성별이나 아니면은 그 12, 30대 이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는 여전히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그 영향력이 적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보완제가 될 여지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뭐라고 했냐? 천하용인에 있어서의 천하람 위원장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왜 그 이준석 그 전 대표 보고 왜 나한테 관심이 없고 한동훈한테 관심을 두느냐라고 하는 볼멘 소리를 지금 저는 읽힌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천하용인이든 뭐 천하 용출이든 뭐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사실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떤 정치적 지지력에 있어서 앞서가고 있다고 하면은 한석이라도 서로 이 힘을 합해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굳이 말을 한다고 하면은 동석 연대가 되겠죠. 한동훈, 이준석 연대, 동석 연대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지금 아까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새로운 의미의 어떤 필승 카드가 될 가능성 저는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동석 연대, 거꾸로 하면 석동 연대, 뭐 이런 걸 말씀하셨네요.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동석이죠. 뭐. 예. 그런데요.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얘기를 적극적으로 꺼내놓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한동훈 장관 얘기를 꺼내면서 무슨 연대 동지 얘기를 꺼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약간 알쏭달쏭 하기도 하신다. 이렇게 반응하신 분도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 연속해서 두 개가 나옵니다. 가만히 좀 신중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뜸들이는 거 아닌데요. 원래 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보통 12월 말쯤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뭐 간보고 뜸들이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시즌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뭐 그래서 시기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당의 개혁적으로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저는 메시지를 보태준다면은 하태경과 이준석과 또 한동훈이 동지가 되는 날도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글쎄 진짜 속내가 뭘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걸 좀 정리해봤는데 뜸되는 건 아니고 시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원래 그러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있거든요. 신동훈 쪽이에요. 그런데 한동훈과 동지대가 될 수 있다. 신당을 작심을 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본인 여당 내에서 몸값을 높이는 전략 아니야. 이런 시각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요거요. 최수영 평론가. 아니 어떻게 신당한다는 얘기야 한동훈과 동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같이 나오죠? 형용모순이잖아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잖아요. 따뜻한 아이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쓰고 있는 전략이 편승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군소주자 혹은 후발주자들이 예. 1위 주자들 혹은 강자들에게 얹혀가는 전략들을 편승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정책 이론에서. 근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하고 있는 행동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본인이 띄울 때 이른바 삼지대론 띄웁니다. 그래서 금태섭 양향자 신당과의 약간의 연대 가능성을 내비치고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러 갑니다. 그 이후에 또 이제 조금 주춤하다가 비명계와 또 저 친명계 갈등이 벌어지니까 비명계 의원들도 접촉하고 있다라고 또 언론에 살짝 흘렸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이 신당은 어떤 신당이 또 됩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와서는 하태경 한동훈과도 이게 개혁 메시지가 맞다면 우리가 연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슈에 편승해 가는 전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뚜렷한 지향점과 비전 정책을 갖고 신당을 창당한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오든지 말든지 나는 이 길로 가겠다고 나오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금 신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 보고 내가 신당 만들 거야 라고 지금 하다 보니까 얘기를 자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본인이 가장 모델로 삼고 있는 창당 전략이 바로 친박연대라고 얘기합니다. 친박연대는 무려 총선을 딱 3주 남겨놓고 창당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늦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의 속내는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툴을 다 동원해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격변의 시기가 오는 걸 놓고 보고 자기가 초이스하겠다라는 지금 그런 전략으로 가겠다는 건데 과연 이렇게 정체성 없는 신당 또 뚜렷한 지향점 없는 신당 창당이 얼마큼 동력을 정말 매일매일 1%씩 올라갈 건지 좀 궁금합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좀 최수영 평론가처럼 보시는 분들이 좀 꽤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진짜 목표가 무엇이다? 추정을 좀 하신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신당 창당이 목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 분열의 원흉이 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본인의 명예 회복과 그리고 본인에 걸맞는 역할을 이제 제대로 찾는 것인데 이 대표를 막아왔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지금 다들 거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윤핵관 같은 거 사실상 해체가 돼버렸거든요. 신당 창당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있어서는 다시 합당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의 분석대로라면 신당 창당 이거 목표 아니고요. 당내 명예 회복이 목표다. 본인이 뭐 원래 생각했던 거 그대로 가면은 남아 있는 거다. 조승현 부위원장은 이 분석, 이 추정 동의하십니까? 뭐 희망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속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보낸 건 맞지만은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뭐 노태우 전두환 사례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갈라놓고 나와 손을 잡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일부러 저렇게 그 어떤 목적을 갖고 얘기를 꺼내놓은 거다. 한동훈 장관과의 뭐 동지가 될 수 있다. 이건 일부러 꺼낸 얘기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최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인 메시지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준석 대 한동훈 VS라고 하잖아요. 이 프레임으로 비쳤을 때 어떤 몸값을 올리고 어떤 덩치의 근수를 올릴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여권에서 한동훈 장관을 이준석의 대응 카드로 나왔다는 이런 분석도 맞을 수가 있고 지금 그 반대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편승 전략으로 해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VS 프레임으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몸값을 키우는 전략일 수는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둘의 지지층 핵심 지지층은 정확하게 그 교집합이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핵심 지지층과 이준석 전 대표의 핵심 지지층은 교집합이 저는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하고 각자 다른 영역에서 포지셔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둘이 합쳤을 때 시너지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다는 분석은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희망사항일 뿐이지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또 속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계속 분석하고 머리를 굴리면서 전략을 짜겠죠. 지금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다시 회귀할지 연동형 비례대표 그대로 갈지 아직 결론이 안 났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신당을 어떻게 창당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전략이 아직 안 나왔을 뿐이지 저는 신당 창당을 반드시 가고 또 속지는 않을 것이고 신당 창당을 가가지고 최소한의 목표라도 이번에 꼭 이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두 분 듣고 보니까 시각이 다르시네요. 이런 전망이 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준비된 영상에 등장하시는 분은 이준석 전 대표하고 통상 앙숙이라고 통하죠. 앙숙. 만나면 서로 르렁 좋은 소리 절대 안 나오는 이런 사이인데요. 근데요.
이분이 좀 다른 소리를 하셨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앙숙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건 서로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안철수 씨 좀 밥 먹을 때 조용히 좀 합시다. 저는 이 문제로 이미 그 인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이제 아셨기 때문에 예. 뭐 제가 거기에 보탤 말씀 없습니다. 예. 성춘 부의장 많이 웃으셨는데 예. 근데요 안철수 의원과 윤석 전 대표 많은 분들이 누구보다 앙숙 같고 누구보다 앙심이 남아있고 뒤끝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아니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모두가 앙숙으로 알고 있어서 앙숙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왜 앙숙이냐고 말한다고 하시면은 예. 할 말이 없는데요. 관심 없다 그러네요. 예,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 일련의 상황, 지금 정치적 흐름 속에서 저는 공식적 패자는 지금 민주당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슈몰이에서 아예 패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예 관심의 대상에 안 지금, 들어가 있다 근데 지금. 오늘 우리 뉴스에서 첫 번째 드디어 민주당 얘기가 들어갔지만 막말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좋은 내용은 아니었어요. 또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민주당에서 이 종편이 편성을 잘못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이 잘한 거 있으면 충분히 첫 번째 이슈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정치적 주도를 못했기 때문에 공식적 패배는 민주당이지만 저는 이 비공식적 패배자는 안철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작년 대선 때 자기가 투표 3일 전에 지지 선언해주면서 사실상 0.7% 승리에 큰 공헌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윤석열 정부 지금 1년 반이 지나도록 본인이 다음 카드가 아니고 오히려 점점 밀려나고 있고 이준석 전 대표가 막 뜨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앙숙이라고 하면서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까지 갑자기 이슈에 등장하면서 본인은 지금 많이 답답할 겁니다. 내가 전국을 다녀야 되는데 이런 그쵸, 생각을 할까요? 내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당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많이 답답할 것 같고 그러면서 또 몇 년을 참았다 이 말씀 하시는데 근데 몇 년을 참은 거 뭐 모두가 알죠. 근데 몇 년을 참았다가 마지막에 뭐 선을 넘어서 뭐 제명운동까지 가면은 그 몇 년 참은 것 전부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깝게 보고 있고 글쎄요 저는 안철수 의원이 지금 정치하신 지 벌써 10년이 넘어가는데 그동안 전 많은 오답노트를 작성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오답노트를 좀 보시면서 앞으로의 정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답노트가 있을까요? 작성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본인이 다 작성하고 있지 않았을까? 네. 오답노트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지 남이 작성한 거 보면 알아볼 수가 없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